네, 그런 건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주고 시험만 문제 12년 많았어요. 전에 들었어야 됐는데. 네, 그러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역사광장 또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나라가 개항하기 이전에 와서 처음에 선교의 문을 두드리고 처음에 선교의 길을 열었던 세 분의 선교사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칼 귀칠라프 선교사님하고 또 토마스 선교사님, 존 로스 선교사님 세 분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가 개항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의 시대가 열렸을 때, 그때 그 초기에 우리의 나라에 와서 선교하셨던 그런 세 분의 선교사님을 또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굳게 문이 닫혀 있는, 우리가 세국 정책이라고 하죠. 특히 대원군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철저하게 이제 외국과의 그 교류를 단절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입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존 로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만주에서 이제 심양에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이미 중국은 1842년에 그 남경조약을 통해서 아편전쟁에서 지고 이제 개항을 했고, 그 다음에 일본은 미국 군함이 그 개항을 요구를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은 크게 저항을 하지 않고 그냥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1854년에 일본이 또 개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조선만 남아 있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해외 여러 나라들이 조선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고, 우리도 여러 가지 좀 압력을 받고 있었던 그때 이제 먼저 선수를 친 게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가 미국한테 당한 게 있는데 군함을 끌고 와서 우리를 자기네들 개항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본 대로 그대로 이제 조선에 군함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배 이름이 우리가 한문식으로 운양호, 일본말로 운요호라는 군함이 강화도로 옵니다. 근데 그전에도 사실 강화도로 왔던 그 외국 그 군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함선이 그 카톨릭 박해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찾아와서 그때 이제 병인양요라고 하죠.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왔던 적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님하고 관계돼 있죠. 그 제너럴 쇼먼호가 평양에서 불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미국 군대가 또 강화도로 또 들어왔던 적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가 다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막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운양호가 왔는데 운양호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결국은 크게 패하고 이제 그 일본 측에서 서로 사실은 그쪽에서 먼저 도발을 한 거지만 너희들을 먼저 쐈다 여러 가지로 그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결국은 우리에게 개항을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876년에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일본의 요구에 굴복을 하면서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맺은 조약을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죠. 이거 다 이제 우리 국사 시간에 옛날에 배웠던 건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개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외국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전통적으로는 청나라하고는 관계를 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청나라하고 외교 관계가 당연히 있었고, 일본하고는 사실은 그 관계를 끊어놨었는데 이제 이번에 개항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거예요. 그 일본의 세력이 조선에서 너무 확대되는 것을 또 염려하고, 또 러시아가 또 계속 남하하고 있으니까 청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서구 다른 나라들하고 외교 관계를 맺도록 주선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하고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마련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선교사님 칼 귀칠라프 선교사님은 어느 나라였죠? 독일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토마스 선교사님하고 존 로스 선교사님은 영국이죠.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에서도 웨일즈, 그 다음에 존 로스 선교사님은 영국에서도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이제 오늘 제 말씀드리는 세 분의 선교사님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선교의 중심축에 이제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 시대가 된 것인데, 특별히 이제 아시아의 선교를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그 아메리카 대륙의 동부에서 13개 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계속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골드러시라고 하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또 금이 발견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들게 되고, 아무튼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서부 개척이 활발하게 되고 미국의 영토가 태평양까지 이르게 되니까, 그때 이제 헌신됐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이제 아시아의 선교는 미국 사람들이 맡아야 된다. 이제 그러한 의식 같은 게 생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영국에서 이 조선까지 오려면은 처음에 이제 아프리카를 남쪽으로 돌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스웨즈 운하가 개통이 됐지만 사실은 상당히 먼 백길을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태평양만 건너면 되는 거죠. 지리적인 이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존 로스 선교사님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이분도 이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중국에 올 때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대륙을 건너서 거기서 배 타고 중국으로 갔다고 해요. 그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미국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한국나 이 아시아로 오는 것이 훨씬 더 이제 또 다른 유럽의 나라들에 비해서는 좀 편리했고 그만큼 또 사명감을 가졌던 미국의 어떤 젊은이들이 아시아 선교에 관심을 갖기 쉬운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미국에서 특별히 이제 대각성 운동 여러 가지 또 무디와 같은 어떤 전도자들의 역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각성을 경험하게 되고 헌신하게 됐을 때 그 아시아 선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게 됐던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알렌이라는 선교사인데 알렌은 그래서 이제 그 신앙적인 각성을 갖고 원래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좀 특별하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의학대학을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 아니 그 당시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의학 공부를 다 어느 정도는 했어요. 다 선교지에 가면은 또 의학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제 의사로서 아예 면허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분들 중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알렌은 그래서 이제 목사로 안수를 받지 않고 평신도면서 의료 선교사로서 이제 헌신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알렌이 가고자 했던 곳은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알렌이 중국으로 와요. 그런데 중국에 올 때 의료 선교사로서 정식으로 파송을 받아서 왔는데 올 때 자기가 얘기를 듣기로는 이제 전임 선교사가 이제 사임을 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거기 가서 사역하면 된다라고 해서 왔더니 이 사람이 사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붕 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서 삶이라는 게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로 고달프겠죠. 그래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뭐 북경에서 상해에서 이렇게 좀 약간 헤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좋은 자리를 하나 제안을 받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조선이랑 미국이 수교를 맺고 미국의 이제 외교관들이 조선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미국 공사관에 의사가 필요하다. 이제 그것을 알게 돼서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하는 걸로 사역지를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것이 이제 1884년입니다. 그래서 1884년에 알렌이 이제 공사관 의사의 자격으로 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우리나라가 개항은 했지만 사실 공식적으로 선교를 허락해 준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이 사람은 정식으로 미국에서 파송을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한국에 들어올 때 나 선교사요 하고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그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이렇게 텐트 메이커가 된 거죠. 그래서 자비량 선교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공사관 의사로서의 자격으로 입국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알렌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고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뭐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그 조선 정부를 거스르지 않고 선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절호의 기회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884년 국사책에 나오는 사건인데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갑신정변? 갑신정변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갑이 들어가면 4년이에요. 왜냐면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개 이게 10개가 돌아가기 때문에 갑신정변이 1884년이었을까요? 5년이었을까요? 6년이었을까요?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봤죠. 그거는 그냥 4년인 거예요. 그러면 갑자들한 게 또 있어요. 볼까요? 갑오경장, 갑오개혁. 그거는 몇 년일까요? 1894년인 거예요. 갑이 들어가면 4죠, 무조건. 예, 그런 건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주고 시험만 이건 12년 전에 들었어야 됐는데. 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개항을 하고 개화파하고 수구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개화파가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그 공격을 받고 큰 부상을 입었던 사람 중에 민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명성황후의 조카였고 고관이었는데 칼을 27군데를 찔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어이들이 포기를 했어요. 이 사람 우리 못 살린다. 그런데 이 미국 공사관에 의사가 있다. 좀 도와달라 해서 알렌이 가서 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왕실의 전적인 신임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중원이라는 최초의 서양식 병원을 공식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선교의 기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제중원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아니고 병원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이제 정식으로 그 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정식으로 파송을 받은 의료 선교사가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특별히 또 고종 황제, 명성 황후의 전적인 신임을 얻는 이제 그런 의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알렌이 거기서 이제 제중원이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선교사님들의 어떤 보호막이 되죠.
그래서 언더우드도 제중원에서 그 병원도 운영하고 또 학교도 같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가르치면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죠. 그런데 이제 알렌이라는 분은 좀 특별한데 원래 소속이 외교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고종황제의 신임을 얻게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외교사절단이 갈 때 고문으로 같이 동행을 해달라. 그래서 미국에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워싱턴까지 동행을 해주고 거기서 자기의 새로운 역할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선교사로서 공식적으로 사임을 하고 미국에서 정부에서 공식적인 외교관으로 임명이 돼서 다시 조선에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1884년에 한국에 왔는데 1890년부터는 그 1905년까지 외교관으로 나중에 이제 미국 공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에 왔던 미국 외교관 중에 최고의 직위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후반부는 외교관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갖고 있는 선입관들이 있어요. 그 일종의 선교사들은 이게 제국주의자들이다. 그런 선입관이 있는데 이 알렌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조선의 독립을 지지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뭐 우리 뒤에도 나오는 선교사님도 사실 다 비슷한 입장인데 그 우리가 그래서 그 뭐 가보경장일 때 갑이 들어가면은 4죠. 을이 들어가면은 5예요. 근데 이제 가보개혁 다음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또 아주 슬픈 사건이 있었죠. 을미사변이라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고종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지금 왕비는 죽었죠. 자기가 언제 독살당할지 모르고 그 자기 주위에는 다 친일파들만 드글드글 한다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고종을 곁에서 지켜줬던 사람이 알렌이. 그리고 알렌과 다른 미국 선교사들이 오히려 고종을 지켜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종이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왕실에 그 독살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가져온 통조림을 줬대요. 통조림은 독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날계란만 먹었대요. 날계란도 독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들이 옆에서 불침번을 서주고 원래는 이제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이제 아관파천이라고 하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격변의 곁에 오히려 고종을 지켜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일본의 세력이 더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주권을 점점 잃어가게 되잖아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또 을이죠. 1905년 을사조약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잃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은 그 미국의 정부의 입장은 러시아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일본이 조선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알렌은 끝까지 이래서는 안 된다. 일본이 그 조선의 주권을 침탈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결국 외교관이니까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니까 그 본국으로 소환을 당합니다. 그래서 조선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또 정주하면서 사역했던 선교사면서 또 외교관으로서 또 우리나라의 독립을 지지해 주었던 그런 선교사로서 알렌 선교사님이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885년 올해가 무슨 몇 해죠? 몇 년이죠? 2025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를 이제 우리나라 선교회 개신교 선교회 140주년으로 계산을 해요. 그 얘기는 이제 1885년에 언더우드, 장로교 언더우드하고 감리교의 아펜젤러 두 선교사님이 한국에 도착한 것을 일종의 공식적인 선교의 기점으로 보는 거죠. 뭐 그럼 이제 알렌은 좀 섭섭할 수 있겠는데 알렌은 뭐 물론 의료 선교사로 왔지만 사실 외교관으로 전업을 했고 선교사로 활동한 건 3, 4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평생 헌신하고 그 전적으로 선교 사역에 전념을 하는 그러면서 정주해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처음으로 입국을 하게 된 게 1885년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 두 선교사님이 같은 날 도착을 해요. 1885년 4월 5일 이날이 딱 하필이면 부활절이었어요. 그날 같이 이제 입국을 하게 되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원래는 집안이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문구상도 하고 또 사업도 확장을 하고 열심히 애를 쓰시다가 사기를 당했대요. 그리고 사업이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6남배가 있었는데 언더우드가 넷째였대요. 그런데 막내가 태어나고 아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상심을 하고 영국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주를 하죠. 그래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언더우드는 어려서부터 상당히 신앙적인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14살 때 그 인도 선교에 대한 강연을 듣고는 나는 인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14살 때 이미 마음을 먹었대요.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데 이 언더우드가 원래 가고자 했었던 곳은
곳은 인도였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인도에 대한 비전을 갖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선교사 그 대회 같은 걸 하는데 거기 참여를 했다가 이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랑 우리가 외교 관계를 맺은 게 188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로는 막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의 문이 열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알렌이 1884년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더우드 시대에는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의 문이 확 열렸다. 뭐 그거는 이제 알게 되는데 조선의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언더우드 입장에서는 나는 인도에 갈 거지만 누가 조선에 가나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도 선교사로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이제 신청서를 우체통에 넣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조선에는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고 조선에는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구나 하니까 언더우드가 난 조선에 가야 되겠다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으로 가게 되는데 이 언더우드가 선교하는데 후원을 해줬던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언더우드의 큰 형이 그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아서 발명에도 소질이 있고 사업에도 수완이 있어서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를 통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혹시 이 타자기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카페 같은데 앤틱한 카페들 있잖아요. 있죠. 가면은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갈 때 가끔씩 찾아보곤 하는데 이게 그 현대적인 타자기 1호라고도 평가를 받는 이제 그런 타자기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후원을 또 언더우드를 위해서 해주게 돼요. 근데 이제 언더우드가 이제 조선 땅에 가기 위해서 먼저 일본에 갑니다. 일본에 갔더니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수정이라는 분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한국 사람인데 조선 사람인데 개화파였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일본이 먼저 개화를 해서 여러 가지 서구의 문물들을 받아들이고 앞서가니까 특히 농학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일본에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이제 자기를 가르쳐주는 교수님 집에 갔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벽에 어떤 글귀가 써 있는데 이 사람도 그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웬만한 경전은 다 아는데 처음 보는 이야기가 말씀이 있는 거죠. 이게 뭐냐고 했더니 이게 성경인데 그게 산상수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거기에 감화를 받아서 이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한문으로 이미 한문으로는 번역이 성경이 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토시를 달아요. 그걸 현토 성경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읽기 쉽게 그 토시를 단 현토 성경을 쭉 만들다가 나중엔 아예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존 로스 선교사님이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했던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이 이수정 선생님이 일본에서 또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걸 이제 한국에 전해줘야 되잖아요. 조선에 전해야 되는데 언더우드가 앞에서 선교사가 일본에 온 거죠. 한국에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가 이수정 선생님을 만나서 한국에 대한 조선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언어도 배우고 성경도 이제 갖고 그래서 한국에 처음으로 공식으로 입국하는 선교사가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제 그런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그 세문안교회도 세우고 또 처음에 고아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고아원이 발전이 돼서 이제 중고등학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과정까지 생기면서 그게 나중에 연희전문학교 지금 연세대학교로 이어지는 그런 교육 사업도 하고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또 성경 번역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이 언더우드는 총각으로 왔습니다. 총각으로 한국에 왔는데 거기서 짝을 만나요. 그게 릴리어스 호튼이라는 또 여자 의사로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8살 연상이었대요. 근데 만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커플이 대단한 커플인 게 이제 그래서 조선에서 선교사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럼 결혼하면 뭐 하죠? 결혼하면 그 다음에 바로 결혼한 날 어디 가나요? 신혼여행을 가죠. 신혼여행을 가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신혼여행을 갔냐면은 선교여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저기 압록강변의 의주까지 이 선교여행을 신혼여행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의주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의주가 만주에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존 로스 선교사님과 함께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했던 분들이 조선에 와서 그때 의주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해서 거기 이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달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조선은 아직 선교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이 돼 있지 않은 데다가 이 서울은 그래도 미국 공사관도 있고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거기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언더우드가 이미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갈 때 중국 우리나라 요즘 말하면 비자죠. 중국 통행증을 받아 갖고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의주에 있는 사람이 한 100명이 세례를 달라고 왔대요. 근데 그 중에서 세례 교육을 시켜서 30명을 추려요.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가. 그래서 중국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냐면 조선에서 주면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교여행 중에 신혼여행 중에 세례까지 주고 돌아오는 이제 그런 열정을 보여줬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그 어떤 선교의 기틀을 놓는데 큰 공헌을 했고, 또 이 집안이 또 좀 중요한 것은 그 이후로 4대가 다 한국 선교사로서 사역을 합니다. 이게 언더우드의 아들하고 손자인데 다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로 또 도움을 주었던 이제 그런 그 대를 이어서, 또 물론 많은 선교사님 자녀들이 수고를 했지만 이렇게 4대까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 특별한 또 한국하고 인연이 있는 그런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이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인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이제 감리교 선교사로서 사실 같은 날 왔어요. 그래서 같이 일본에 도착한 건 아닌데 일본에서 만나요.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고 또 같이 이수정 선생님 만나고 거기서 같이 배우고 그 다음에 같이 마가복음을 갖고 들어오는데, 언더우드는 이제 결혼을 이미 한 상태였고 그때 아내가 임신을 이미 한 상태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근데 언더우드는 그 원래 부모님은 독일계라고요. 아버지는 독일계 스위스인 쪽 출신이고 어머니는 독일계고, 그래서 어머니는 영어를 잘 못하셨대요. 그래서 아펜젤러도 어렸을 때는 영어보다 독일어를 더 먼저 배웠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펜젤러도 상당히 독실한 믿음의 가정을 가졌는데 16살 때 확실한 회심의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뜨거운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 당시는 이게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너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자, 장로교 목사님 어떠세요? 장로교 뜨거운가요? 뜨거우려 노력하고 있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 자기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회심의 경험이 있는데 이거 뜨뜻미지근한 장로교 안 되겠다. 그래서 감리교로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교사로서도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식 교사 면허가 있었어요. 그 자격증이 있어서 나중에 한국에서 교육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엄격하게 외국인들 자격을 받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펜젤러가 처음으로 이제 학교를 세워서 공식으로 인가를 받을 때 아펜젤러는 교사 자격증이 있다라는 것이 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나 병원 못 열고 알렌 같이 정식으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병원을 열 수 있었고, 그 당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그래도 나라가 상당히 또 그런 엄격한 질서가 있었던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아펜젤러는 거기서 이제 그 처음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됐을 때, 아펜젤러가 원래 가려고 했던 건 또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조선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본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일본으로는 가려는 사람도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선의 문이 열렸는데,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감리교 쪽에서 먼저 연결이 돼서 이제 조선의 선교사만 가면 그쪽에서 선교 여러 가지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갈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펜젤러가 결국은 방향을 바꿔서 조선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 가서 언더우드도 만나고 이수정 선생님도 만나고 거기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고, 둘이 같이 이제 입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명한 재미있는 농담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장로교 선교사하고 감리교 선교사 중에 누가 먼저 조선에 발을 디뎠느냐, 그러니까 배에서 누가 먼저 내렸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아펜젤러는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다 신사니까 아마 아펜젤러 와이프가 먼저 내리지 않았겠네요. 레이디 퍼스트. 근데 그게 아니라 여성이 배에서 내리려면은 누가 내려가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먼저 싱글이니까 내려가서 딱 잡아줬다. 그러니까 장로교가 먼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조선에 제물포항에 딱 도착을 했어요. 인천에. 그리고 이제 언더우드가 나중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자기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 잠깐 한번 간단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는 부활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나란히 들어왔는데, 오기는 같은 날 왔는데, 사실 이제 인천으로 먼저 왔잖아요. 이제 서울로 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서울에 미국 공사가 오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 너무 위험하다. 그때가 이제 이 사람들이 1885년이었잖아요. 근데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있고 여러 가지로 정치적 혼란스러운 때였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근데 언더우드는 들어갔어요. 왜냐면 싱글이니까. 그런데 이제 아펜젤러는 임신한 아내랑 같이 왔으니까 조금 곤란하다. 그래서 사실 다시 일본으로 가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다시 두 달인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 조선에서 아이를 낳겠죠. 그래서 첫 딸을 낳게 돼요. 그래서 이 사진에 그 아펜젤러 오른쪽에 있는 게 첫 딸인데 그래서 앨리스라는 딸이 이 1885년에 조선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조선에서 태어난 1호 서양인, 조선에서 세례받은 1호 서양인 이런 어떤 기네스북 기록을 갖고 있게 되고 이 집안도 열심히 또 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아펜젤러는 그 정동 제1교회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배제학당을 세우게 되고 또 성경 번역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 전도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펼쳤는데 그 언더우드는 57세까지 그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아펜젤러는 사실 아펜젤러가 언더우드보다 한 살 많았어요. 올 때 27살, 언더우드는 26살 이렇게 왔는데 아펜젤러는 1902년에 그 성경 번역자 회의가 있어서 제물포항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가다가 그 배가 그 일본 배하고 충돌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배가 이제 침몰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배가 침몰했지만 그 배 승객 중에서 절반은 살았어요. 근데 이제 아펜젤러는 뭐 미국 사람이고 1등석에 있었고, 사실은 충분히 탈출할 시간이 있었는데, 같이 있었던 그 조선 사람들은 1등석에 타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목격자 얘기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을 치고 배에서 타져나는데, 아펜젤러는 거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구하려다가 결국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순직하게 되는 이제 그런 그 조선에서 그래서 자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바치게 되는 이제 그런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또 같이 우리가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들 1호 선교사님이 이제 같이 이제 입국했던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선교사들마다의 그 당시에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어요. 자기 교단, 교파, 선교단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은 그러한 어떤 갈등을 그런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가능하면 연합해서 많은 일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연합의 성과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번역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기 만주에서 존 로스 선교사님이 신약 성경은 다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누구랑 번역을 했냐면은 의주, 평안도에서 온 청년들이랑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사투리. 그렇죠. 이게 평안도 사투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갖고 사람들에게 읽히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이게 좀 이상해요. 조금 예. 어색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버지를 아바이라고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만주에서 그때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 가운데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사실 존 로스 선교사님은 그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번역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들이 성장을 할 때 좀 더 좋은 번역이 필요하다 했을 때 사실 선교사님들마다 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연합을 해서 성경번역위원회를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1900년에 신약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신약 전서로 여기 보시면은 구세주 강생 1900년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1900년에 대한광무 4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약 성경을 그러니까 처음은 아니죠. 성경이 다시 번역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은 구주 강생 1911년이라고 오른쪽에 써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때 처음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1911년에 신구약 성경이 우리말로 처음으로 다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 전서가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우리가 지금 하는 성경을 뭐라고 부르죠? 개역 개정. 개자가 2번 들어가죠. 네. 2번 고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전 성경을 구역이라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구역 성경을 그러니까 개역을 한 것을 다시 개정해서 개역 개정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의 원본이 저 1911년 판이에요. 근데 그동안 이제 맞춤법이 바뀌었고 또 여러 가지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들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 군데군데 수정을 했지 큰 틀은 이때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다음에 뭐 새 번역이라든지 새 한글 번역이라든지 그동안 여러 가지 새로운 번역들이 물론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워낙 이 성경에 익숙하다 보니까 교회 현장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이 가라사대 성경을 이르시대로만 바꾼 이 약간 그 옛날식 그 성경을 쓰고 있는데 그 오리지널이 바로 1911년 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알렌 선교사님 또 장로교와 감리교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사역을 하면서 서로 협력했던 그 시대 이야기들을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어떻게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어떤 분의 사역이 제일 마음에 와 닿으셨던가요?
저는 다른 것보다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함께 왔다는 그 좀 장면도 그렇고 뒤에 보면 이제 협력하는 사역을 좀 봤잖아요. 그러면서 어쩜 이것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을까. 너무 이제 앞서가지도 않고 뒤서가지도 않고 함께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좀 이런 부분도 하나님 좀 개입하심이 있어서 이렇게 또 갈등 없이 그래도 잘 한국 선교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해주세요. 네, 저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야기가 기억에 좀 남는데요. 그 CS 레이스 때도 그렇고 결혼 얘기가 나오면 저는 그게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어떻게 신혼여행을 이렇게 선교하러 오실 수 있는지 확실히 결혼은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야기도 기억에 남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 그 정도 위기 상황이면은 나 살자고 보는 게 사실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건가? 이것도 주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면서 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또 희생과 헌신, 또 기도 위에 또 우리나라 교회가 서 있다는 것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